월요일 킹스맨 시간입니다. 월요일 킹스맨은 주요 이슈, 법적 쟁점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은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실장 전모 씨 발인이 치러졌는데 일단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위로를 전합니다. 관련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유족이 거부를 했어요. 네. 이 유서 공개를. 근데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고 특히 부검을 두고 경찰 초과하고 지금 마찰이 계속 되면서 장례 절차가 지연됐다고 하네요. 그러게 이제 입장은 유족들의 입장은 확고한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사안이 워낙 첨예한 사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 망자의 가는 길조차도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인이 남기신 유서 내용 중에 극히 일부겠죠. 네. 그러니까 취지 정도를 기자들이 워낙 이제 강하게 취재가 들어가서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썼겠죠. 그래서 일부 내용들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또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일부 내용 알려진 걸 가지고도 정치권에서 벌써 그걸 두고 다투고 있죠. 사람의 생명이 지금 생명을 잃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명백한 이제 극단적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왜 이걸 무리하게 부검까지 취지를 하려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 바람에 이제 유족들의 반발이 있었고 다행히 그나마 이제 시행하지 않기로 그렇게 된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유족이 유서를 거부를 했는데 6장짜리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중에 한 장은 이 대표에 대한 심경이 담겨져 있고 나머지 5장은 뭐 검찰 수사라든지 가족에 대한 미안함 얘기가 있다는데 궁금한 건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알려졌을까요? 또 보도에. 그렇죠. 지금 고인께서 지금 뭐 그런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신 것까지는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그 세부 내용이 나오는 것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님들이 뭐 이렇게 뭐 취재를 열심히 해서 이게 어떻게 흘러나왔는 것인지 네. 아니면 수사기관이 뭐 의도적인 뭐 흘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뭐 그 내용 갖다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정쟁화되면서 이 유족분들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도 그 부검에 대해서도 사실 유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결국 시신을 인계해주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하는데 저도 이분에 대해 영장까지 치고 했다는 건 좀 과도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검 부분 뭐 여기 다 두 분 다 변호사니까요. 부검 관련해서 사실 부검은 범죄 의심이 네. 있거나 변사거나 이럴 때 가능하고요. 지금 정황상 이제 뭐 극단적 선택이 좀 거의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이면 또 유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검을 하질 않거든요. 근데 수사기관이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을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명분은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였고 네. 아니 이거 되게 황당한 게 검찰에서도 주요 피의자는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검 이전에 검시를 하죠. 그러니까 네. 육안으로 이제 고인의 상태를 좀 살펴보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만약에 나왔다라면 그러면 부검해야죠. 그런 당연히. 부검을 해야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이었다라면 그러니까 명분은 그런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아마 고민을 좀 하다가 그러니까 추정입니다만 여기서 그냥 혹시 이제 장례 절차를 치르고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누군가 또 의혹을 제기하면 워낙 관련된 사건들로 사회적으로 좀 뜨거우니까 민감하고 예민하니까 부검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렇게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조금 떠오르고 있는데 후보 시절에 기소당하면 인생 절단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특수수사 사실은 뭐 두 분 혹시 해보셨습니까?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뭐 뭐 받아본 접견 적은 없죠. 아니면 조사 참여 네. 같은 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사실은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이 그 형사부보다는 이제 특수수사 이쪽에 문제가 많아서 그렇죠. 원래는 네. 검찰 개혁이 원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특수수사 쪽에는 잘 개혁이 안 이루어진 것 같고 형사부 쪽만 오히려 그렇죠. 역으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런 기소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이런 문제의식 가지고서 정말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변인들이 많이 지금 돌아가시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수사들에 대해서도 사실 좀 신속하게 하면서 실체 파악을 가장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거 좀 장기화되면서는 뭐 이것은 뭐 수사의 편향성이나 뭐 과잉 수사 이런 걸 떠나서라도 네. 일단 길어진다는 것 자체는 당사자들에게는 조금 그것이 좀 압박이 될 수는 있다 저렇게 그렇죠. 봅니다. 거의 뭐 1년이 넘었어요. 지금 1년 시간으로 따지면 뭐 선거할 때부터 따지면 1년이 훨씬 1년 반 넘었다고 정도 되는 거죠. 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경기도청 압수수색 보면
이재명 대표가 2주 넘게 상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수사 방식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하고 법원이 네.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법원에서 법원의 규칙을 바꿔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있어서 네.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당사자를 불러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 영장 법원에서. 신문. 네. 다른 게 아니라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 신문. 왜냐하면 이 법원이 사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율은 90%가 넘습니다. 네. 아침에 찾아보니까 91% 가량이 되는데 그러니까 신청하면 대부분 검찰에서 청구하면 대부분 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보니까 아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어디 사무실 등 해놓고 네. 그 등자를 갖고 검찰이 너무 많이 압수수색을 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진짜 필요한 건지 좀 불러서 물어보겠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제 언론에서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저희 같이 평론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압수수색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검찰 답변이 법원이 내준 거다 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내준 건 맞는데 수사하려고 서류 심사를 영장은 서류 심사를 하니까 서류상 이게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수사를 막을 수 없으니까 내주긴 했는데 그 영장을 들고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 등 그 등자에 여기저기 다 끌어붙여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직접 한번 어쩌다 매번 그러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필요한 걸 물어보겠다라는데 검찰은 또 아유 그렇게 하면 수사 못한다고 좀 나서고 있거든요.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네. 법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게 그게 증명된 거 아닐까요? 그 경기도청은 옮겼어요. 그 예컨대 이화영 부지사나 그때하고 장소가 지금 바뀌었는데도 이제 지금 새로 신청사 압수하는 이런 것도 어쩌면 영장이 제대로 기재가 됐는지 아니면 등 이렇게 써놓고 그냥 했는 건지 뭐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모 씨 지금 최근에 이제 극단적 선택한 전모 씨 같은 경우 뭐 어떤 혐의가 있었던 거예요? 혐의가 별로 없다고 검찰은 또 얘기하긴 했던데요. 근데 이제 이 전 돌아가신 고인 네. 전모 씨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성남시장 시절에 비서실장도 지냈고 경기도지사 됐을 때 인수위원회 비서실장도 첫 하면서 비서실장도 하고 인수위원회도 했었고요. 예, 인수위원회도 예. 관여하고서 굉장히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 보면은 23번 정도 등장한다고 하고요. 지금 보면 이제 성남FC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뇌물의 이런 공범 혐의를 지금 강하게 의심을 받던 과정에서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된 건데요. 저는 이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주변인들 한 5번째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과잉 수사냐 아니면 꼬리 자르기냐는 전 조금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특수수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했는데 모든 수사를 다 그러면은 이것이 심리적 불안을 느끼니까 수사하지 말아라 이런 논리는 아니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돌아가신 유한기 씨나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수사가 안 되고 있을 때도 그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시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이것을 뭐 무조건 과잉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오히려 꼬리 자르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더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특히 네이버에 문서화는 곤란하다 이렇게 거절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아마 이 뜻이 이 전시행의 뜻이 대표의 뜻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검찰에서. 근데 이제 전 씨가 가깝다라는 부분도 네. 전 씨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늘공 출신이라고 하죠. 계속 공무원 하던 계속해서 분. 공무원을 네. 했던 거고 이전 지사들도 계속해서 뭐 표현이 그렇지만 모셨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쓰니까 네.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 네. 또 행정 담당 자체가 행정국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뭐 일반 회사에서로 따지면 업무를 추진하는 뭐 기획팀이라든가 뭐 사업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그 뒤에서 지원해주는 지원팀들 있잖아요. 네. 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권한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재명 대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이름들이 거론이 되는 걸 굉장히 억울해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네. 저는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할 때 있어서도 사실 이분이 이 6장 가량의 이 뭐 말씀을 남기면서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본인의 의견을 남긴 거고요. 뭐 그리고 나머지 5장은 굉장히 자세하게 검찰의 수사의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의견은 존중하지만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다는 부분 사실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굳이 이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이 오히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뭐 꼬리 자르기라는 표현을 신변호사가 좀 조심스럽게 좀 썼는데 이재명 대표가 꼬리를 자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면 이 수사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는 지금 검찰이 보이고 있는 태도도 어찌보면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일의 전후를 떠나서 이 검찰이 관할하고 있는 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든가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라도 있었는데 아예 그런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너무 좀 심하게 한 양쪽이 갈라지다 보니까 이게 정치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예 사람 목숨마저도 이 별로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관련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가 훼손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 경찰 수사 착수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부모의 묘소에 대해서 이것이 예. 좀 구멍이 파헤치면서 어떤 뭐 비석 같은 것도 거기다가 지금 뭐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분묘 훼손에 관련된 분묘 발굴죄가 지금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뭐 지금 증거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게 CCTV 같은 거 확인이 가능한가요? 뭐 묘소라서 그런 게 있나? 그 묘소 주변에는 예. 있을지 모르지만 워낙에 이제 우리 이런 것들도 공업묘지 같은 데는 주변에 이제 출입구 같은 데 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도로에도 보통 이런 묘소가 있는 지역을 일반적으로 잘 지나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분묘훼손죄 뭐 무속 이런 거 관계 또 있나요? 지금 무소가 관계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돌을 박아놓고 한자로 태어날 생자의 발굴명자 아마도 뭐 추측에 뭐 발굴명자 이재명 대표를 네. 가리키는 것 같고 태어난 건 태어났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지만 죽일 살자로 추정되는 살자가 추정된다고 추정된다. 했네요. 그러니까 무속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예전에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분묘에 대해서 이제 그 조상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 뭐 말뚝 같은 걸 박아놓는다 이런 것들이 네. 있었는데 근데 2023년에 야당 대표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정말 황망하고 심각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네요. 자, 다음 얘기는 JMS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여기서 JMS 정명석 총재 실체가 폭로된 이후에 이 사건 다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에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검찰이 또 기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명석 씨에 관해서는 네. 과거에도 한번 징역 10년이 선고가 돼서 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제 구속까지 이제 그 형을 다 살고 나왔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지금 범행을 지금 저지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속 기간 만료가 또 임박해서 또 추가 기소 건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데 네. 지금 뭐 JMS 관련해 가지고는 과거부터도 굉장히 그런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뭐 대학가를 중심으로 그렇죠. 편면하게 퍼져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좀 약간의 그 좀 교주로서 이렇게 좀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좀 죄질이 나쁘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들이나 증언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제 추가 기소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강도 높은 수사를 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 정명석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 과거 현직 검사가 JMS 뒀다가 면직돼서 취소소송을 냈다. 그래서 패소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거기 보면 장교라든지 국정원 직원들이 정명석을 도운 정황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로 사실 받아들여서는 네.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JMS라는 곳은 분명히 이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이유로 굉장히 그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공연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포섭한다고 할까 포기한다고 하면서 우리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가 됐든 국정원 직원이 됐든 게다가 처음 그 다큐멘터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그 이른바 잘 나가는 명문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검사 아니라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물어보신 부분은 98년도 검사 임용됐던 검사죠. 사람이고 네. 2007년대 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이 검사 징계관은 법률에 의해서 면직 처분을 받은 첫 사례가 이 검사입니다. 면직 받는 케이스 거의 없지 않나요? 사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검사들 많았지만 예. 처음이고 제 기억으로는 이게 징계에 넘어가면 자발적으로 옷을 벗고 나갔지 실제 면직까지 된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정명석을 반대하는 사람들 네. 뭐 신원을 추적해서 이 사람들을 가해행위라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그건 뭐 범죄에 가깝네요. 범죄에 명백한 범죄예요. 범죄예요. 예. 게다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
군이라든가 국정원 직원까지도 그러니까 이 그 상대방에 대한 동선을 파악하고 인적 관계를 파악해서 집이 어디고 이런 걸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참 문제는 지금 당시 이런 식으로 JMS 법적 문제를 처리한 사람 한 명이 아니었고 여러 명이 또 이렇게 도와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네. 검사 출신 이분이 변호사 활동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도 사실은 뭐 면직 받았다고 해서 이제 결격 사유가 있기는 한데 시점이 지나면 또 허용이 되는 것도 가능하죠. 있고 변호사 또 활동도. 등록 심사를 네. 통해서도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재량 규정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받아준 것으로 보이고요. 참 네.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 사실 당시에도 이제 판결문을 보면은 육사 출신의 장교가 이제 함께 나와가지고 대전팀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법적 문제를 이제 관리했다는 대목이 또 나오고요. 또 김 교수님의 그런 출입국 사실을 국정원 사급 직원이 확인해줬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또 수의사도 법률팀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제 그런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도형 교수거든요. 이 김도형 교수가 아마 반 JMS 단체 엑소더스 대표를 하면서 이렇게 싸워왔던 것 같은데 이분이 검찰 조형물 JMS 신도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KBS 생방 인터뷰하면서 내부에 여기도 현직 신도 있다 이렇게 폭로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예. 이제 95년도에 만들어진 서 있는 눈이라는 대검찰청 서초청사가 만들 때 전국 공모전통에서 1위한 작품인데 네. 문제가 생겼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제로 이 만든 사람이 JMS 신자가 맞다라고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맞다는 본인도 거네요. 인정을 했어요. 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국가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만두를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법적으로 이거를 단죄하기 참 어려운 게 교주라는 정명석은 성범죄를 저질러서 10년형 복역한 건 맞는데 그럼 JMS 전체를 이렇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그건 것이냐? 불가능하죠. 아니 이것도 불가능하단 예.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KBS 같은 경우도 이 김동현 교수가 문제 제기를 한 거는 KBS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방송에서 얼굴을 비추는 사람이 JMS에서 그런 어떤 성비위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면 그걸 당하는 피해자들은 그 공적으로 인정된 인물이 이런 일을 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고 네. 하거든요. 뭐 KBS 정직원은 아니라고 하고요. 또 이 업무도 더 이상 맞지 않겠다라고 KBS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주변에 흔하게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있을 수 있는 또 종교가 있으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건데 자 예전에 정명석은 이 성범죄자가 어떻게 내막이 드러나게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정명석 그 교주라고 할까요? 네. 그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과거부터도 여러 가지 그 성범죄 의혹이 있었는데 의혹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좀 폭로 같은 것들이 나오고 하면서도 이제 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 이제 그 도피 중일 때 이분이 이제 공안에 또 체포가 됐다 국내로 또 송환이 되기도 했었어요. 중국에 갔다가 그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 여신도들에 대해서 그런 혐의점이 좀 드러나면서 이제 10년형의 이제 처벌을 받고 이제 복역을 하고 나온 것이죠. 근데 이번에 다시 추가 기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얘기입니다. 하이브가 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절차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하겠다, 중단한다 선언을 했네요.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 이제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해서 네. 주식을 공개 매수, 공개 매수를 했죠. 네. 이수만 전 프로듀서로부터 공개 매수를 했는데 이 SM 쪽의 주주들은 또 그걸 또 반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경영권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막 2배, 3배씩 올라가니까 못 사요, 못 사. 예, 비싸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 그래서 포기를 예. 하겠다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합의를 지금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체 경영권을 카카오가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더라도 이제 그 안에 하이브가 원했던 거는 카카오를 통해서 자기 K 콘텐츠를 제공하죠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뭐 양측 뭐 플랫폼은 이제 뭐 하이브가 갖는 것 같고 경영권은 그냥 SM이 갖는다, 카카오가 갖는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게 뭐 승자의 저주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이 있었는데 뭐 나름대로는 그냥 서로 그 절충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익의 균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이제 카카오는 경영을 맡아서 이제 본인들이 잘하는 걸 하면 될 것이고 또 하이브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뭐 K 컬처에 대한 이제 문화를 더 증진할 것이고 이제 SM 같은 경우는 그런 개성 있는 그 특유의 또 그런 문화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티스트도 많고요. 아티스트들도 네. 그런 것도 문화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수만 씨의 뭐 그런 결과적인 뭐 승리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도 좀 있더라고요.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대주주인 예, 그래서 뭐 이수만 씨가 가장 이득을 앞으로 본 거 주가의 아니냐. 흐름을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그룹들이
주식시장 전체를 막 좌지우지할 네. 정도까지 그만큼 우리 K 콘텐츠의 힘이 커졌다라는 거고요. 한쪽에서 이걸 결국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것들이 기존의 방송사라든가 기획사가 가지고 있던 것들보다도 힘이 더 커졌고 커졌다. 예. 그것도 영향이 또 커졌기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적재산권도 그렇고 요즘 네. 이런 굿즈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는 더 커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 오늘 하이브 카카오 주가를 보면 아마 알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지열, 신인규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퇴직연금 IR